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엔 의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 폐 농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폐 농양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폐 안에 보시면 왼쪽 폐가 이쪽은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시죠? 이 부분이 폐 농양이 되겠고, 물은 아래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물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염증이 보이고 위에는 공기가 둥실둥실 차 있죠. 이 액체는 이제 세균이 만들어낸 염증의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 한번 볼게요. CT 보시면 이런 부분들 폐렴이 있죠. 폐 염증이 보이고 있고 양쪽으로 기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지 보이고 아래쪽으로 더 하얗게 염증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 염증으로는 액체가 차 있고 여기는 공기가 차 있는 거거든요. 이만한 공간에 이렇게 공간에 여기는 공기가 차 있고 밑에는 염증이 차 있는 겁니다. 이게 폐 농양의 CT가 되겠어요. 보통 폐 농양은요 세균을 흡인하면서 그 합병증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때 세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구강 안에 치은염이라든지 치주염이 있다든지 부비동에 이런 부비동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구강 안에 있던 것들이 폐로 넘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원인균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 두세 개 이상 여러 개 다재균 원인균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 폐농양과 2차성 폐농양이 있는데요. 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 폐 실질에 직접 감염되는 걸 원발성 혹은 1차성 감염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흡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균의 흡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2차성은 폐 실질에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폐로 파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관지가 막히거나 피를 통해서 흘러서 폐까지 가는 거예요. 염증이 발생을 하는 걸 2차라고 하는데요. 폐 안에 문제가 딱히 없었는데, 아니 문제가 있더라도 균 자체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걸 2차성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면역저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폐 농양에 취약합니다. 폐 농양 증상은요 일반적으로 폐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가 폐렴보다는 천천히 몇 주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을 해요. 증상 보시면 열 있을 수 있고요. 으슬으슬 춥습니다. 오한 있고요. 기침 계속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흉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침하면서 가래도 당연히 동반될 수 있죠. 아주 냄새가 고약한 가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객혈. 아무래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해서 밑에 액체가 차고 염증에 의한 액체가 차고 공기가 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폐보다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닫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혈관이 닫히면 그로 인해서 객혈, 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의 증상으로는 식은땀이라든지 체중 감소, 식욕부진, 나 피로해, 피곤한데 이런 느낌들 들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증상들은 내가 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점들이 되겠죠.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몸이 안 좋아서 근처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폐가 안 좋네요. 폐렴 있네요. 아니면은 이제 폐 농양이 의심되네요. 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층들 보이시나요? 이런 층들. 제 눈엔 보이는데 요런 층들이 요거는 이제 액체가 차 있는 거고 위에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위에는 공기, 아래는 물이 액체가 차 있는 거를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다발성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발성 농양, 폐농양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만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서만 밑에 액체가 차고 위에 공기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들리셨다가 이 사진을 찍고 다시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큰 대학병원을 오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전반적인 문진과 신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혹시 이제 치성 감염이 많으니까 치통은 없었는지, 치과 시술은 없었는지,
부비동으로 뒤로 뭐 넘어가는 증상은 없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면역 저하, 면역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기관지가 확장되진 않았는지. 기관지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원래 일반인들 기관지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크기가 작다면 기관지 확장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큼직큼직하게 기관지가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세균이 살기가 좋아요. 기관지 확장증 갖고 계신 분들은 폐 농양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원에 오시면 혈액 검사하죠. 백혈구 수치, 빈혈 수치, 간 수치, 신장 수치, 심장, 심표지자 수치, 뭐 암 표지자 볼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그런 혈액 검사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 검사도 해요.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세균 배양도 하고요. 가래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감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결핵이 있거든요. 결핵에 의한 폐농양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 여부 검사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코로나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흉부 CT를 촬영을 하는데요. 엑스레이로도 폐농양을 확인할 수 있지만 흉부 CT를 보는 이유는 정확한 위치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 크기,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또 폐농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T 찍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암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려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식도라든지 식도와 폐 사이에 새끼리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피스툴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도, 폐, 새끼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격막이라든지 흉막에서 이 염증이 발생을 해서 파고드는 건 아는지, 아니면 폐 안에 있던 농양이 횡격막을 뚫고 지나가서 복부에도 염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항생제로 처치를 하지만 열에 한 명 정도는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범위, 절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흉부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통해서 기관지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 빨아들이면서 배양하거나 배액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늘 흡인 검사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폐가 있으면 여기에 폐고름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걸 빼내는 검사를 해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약한 부위잖아요. 약한 부위다 보니까 기흉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생물 검사 꼭 해야 된다, 배액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바늘 흡인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폐에 생긴 건데 심장 초음파를 왜 보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심장에서 균이 흘러들어가서 폐에 고름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심장 초음파 보는 이유는 심장 판막 같은데 균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균 군락이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럼 얘도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봐서 세균 군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발이 여기라면 이것도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치료는요, 경험적 항생제를 즉각 시작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배액술, 외과적 절제술, 이제 외과적인 처치로 넘어가야 됩니다. 열에 1명 정도. 그래서 치료 기간은 보통 한 달, 환자에 따라서, 의료진에 따라서, 선호되는 치료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 한 달이 소요가 됩니다. 하는 방법은 보통 항생제를 쓰는 거는 정맥 항생제를 쓰다가 경구 항생제로 넘어가거든요. 경구 항생제로 넘어가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게 되고, 열에 1명 정도는 외과적인 배액술, 절제술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후 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항생제 약발이 잘 듣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분들,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 암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관지 폐쇄가 되신 분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 원래 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지가 않은지 요 여부가 치료 결과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딱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실 때는 아무래도 정신이 없이 아무것도 뭐 챙겨가지 못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시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그래도 챙겨가시면 좋을 만한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가약입니다. 의사들이 여러분들 처치할 때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자가약을 갖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처방전을 갖고 가시거나 처방전을 갖고 가시지 못한다 그러면 평소에 핸드폰에 촬영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고 어떤 병이 있겠구나라고 의사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가약을 갖고 오시면 그 약을 또 시간에 맞춰서 또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약 갖고 오시거나 처방전 혹은 처방전을 찍은 사진 꼭 갖고 계시면 좋겠고, 부모님들 핸드폰에 처방전 사진 찍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 자제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처방전 사진 꼭 찍어 놓으라고 알려주시거나 사진 찍어서 어머님, 아버님 폰에 저장을 시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의무기록, CT라든지 뭐 MRI라든지 그리고 병을 치료했던 의무기록 같은 거를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넣어갖고 오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알러지. 알러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물어보거든요. 약에 알러지라든지 뭐 음식물 알러지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혹여 빼먹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러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뭐 조영제 알러지가 있었다, 뭐 엔세드에 알러지가 있었다,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알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의사들이 그런 거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약, 처방전, 의무기록, 알러지 여부 응급실에 가시면 꼭 챙기셔서 알려주시거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